지난 5월 미국에서 입수된 그림이 공개됐다. 놀랍게도 그림은 400년 전에 치열한 전투 장면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임진왜란에 대한 생생한 기록화였다.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전투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임진왜란 전투도들은 전투 당시가 아닌 훨씬 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극히 최근에 그려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임진왜란 당시 이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모습을 그린 평양성 전투도입니다. 이 그림은 임진왜란 전투도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 전쟁이 끝나고 2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화가가 전투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린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기록을 참조하고 이 상상력을 가미해서 그린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투 기록화는 아닌 셈이죠. 자, 이것은 이번에 공개된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이 방금 전에 보신 전투도와는 달리 이 전투가 벌어졌던 바로 그 당시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언뜻 보기에도 꽤 다르게 보이시죠? 이 싸움의 정황만을 형식적으로 표현한 이 그림과는 달리 이번에 공개된 그림에는 성을 공격하는 무기라든지 이 말 같은 것들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고 이 병사들의 동작 하나하나도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화가가 전투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마치 요즘의 종군 기자들의 기록 사진처럼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 복장으로 봐서 공격하는 쪽은 조선군과 명군으로 보이고 성을 수비하는 병사들은 분명 왜군이다. 왜군들이 방어하고 있는 그 성의 한 켠은 분명 바다인 듯하다. 성벽엔 정박시설과 배를 타고 긴장해 있는 왜군의 모습이 보이고 바로 그 앞에선 해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림은 분명 40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졌던 한 전투였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선군, 명군, 일본군, 동양 3국의 그 수륙군이 얽혀져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98년입니다. 1598년 9월에서부터 11월 19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노량해전 있었던 날까지 약 2개월 동안의 공방전이 펼쳐진 정유재란 최후의 전투이면서 가장 격전이었습니다. 그림은 순천 외성과 광양만 일대에서 벌어진 임진왜란 최후 60일간의 격전을 담고 있었다. 성을 지키고 있는 외병. 소서행장의 이름이 뚜렷이 보이는 군기가 이를 입증해준다. 소서행장은 임난이 끝날 무렵 바로 이 순천 외성의 주둔에 있었던 장수다. 천병이란 뚜렷한 명문과 태극문양과 유사한 수군의 깃발이 눈길을 끈다.
각각의 깃발 밑에 타고 있는 수군의 복장으로 보아 당시 순천 외교성 전투에 참가했던 조선군과 명군을 구분하기 위한 상징으로 보인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굴까? 화염에 쌓인 배와 바다로 몸을 던지는 왜군, 그리고 왜군을 공격하는 명군을 묘사하고 있는 이 한 폭의 그림. 수백 명 등장인물 각각의 동작과 표정까지도 생생하게 표현돼 있다.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현장감이 넘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전투에 참전했던 혹은 뭐 종군을 했던 어떤 사람이 그랬을 것으로 이제 봐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볼 때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명군의 어느 그 장수 휘하에 종군했던 한 화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시의 경우는 원거리 그 원정 그 전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뭐 종군 뭐 의승들이랄지 또는 뭐 화공을 말할 필요도 없고 그밖에 뭐 이제 그 포 기술 전문가들 뭐 별의별 그 요원들이 많이 동원해 갑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당시 그 외교성 전투를 중심으로 한 정유진한 마지막 이 전투 때의 경우도 막 화공이 거기에 종군했을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미국의 한 개인 소장자로부터 그림을 입수한 곳은 바로 그림의 무대가 됐던 순천시였다. 사진도 돼 있네요. 네, 사진으로 저희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입수된 전투도는 원본이 아니라 네. 원본을 촬영한 11장의 사진이었다. 지금 원본은 그 중국 태생인 그 미국인이 소장한 걸로 지금 알려는 지고 있는데 그 원본이 지금 현재는 어디가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그 교수로 계시는 게리 에리아드 교수가 가지고 있는 사진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진 일부를 우리가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해가지고. 현재로선 원본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사진이 국내 한 잡지를 통해 공개된 20년 전에도 원본이 아닌 원본을 찍은 사진 일부만 공개됐었다. 이어 일본 잡지에도 그림이 소개됐는데 역시 원본이 아닌 사진의 일부에 불과했다. 행방이 묘연한 원본을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지금으로선 소장자 레드야드의 사진 전체와 원본을 접해본 그의 기고문이다. 이번에 입수된 11장의 사진이 추가됨으로써 6.5m 두루마리 원본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임진 정예도 이건 뭐 일본 쪽에도 부분적으로 놔두는 것이 있었고요. 또 뭐 여기저기 있었습니다만은 요번에 또 순천 시청에서 입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전부 여기 놓고 일단 사진은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레드야드 교수의 기고문에 나온 그 설명 내용을 놓고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은 그 원형을 어느 정도는 확인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루마리로 된 원본을 복원하기 위해 주요 장면 전체 모습을 담은 사진과 그것을 부분 촬영한 사진을 구분하고 그 순서는 레드야드의 기고문에 따라 배열했다. 외를 정벌한 공을 기념한 의미로 정외 기공도건이라 불리는 이 6.5m 두루마리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원본을 본 미국인 교수의 기고문을 토대로 우리가 복원한 임진정회도입니다. 물론 각 장면에서 일부 장면이 빠지기도 했지만은 기고문에 따르면 원본 역시 이와 같은 7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기는 400년 전 이 땅 한 곳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그 어느 문자 기록보다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이 거대한 성입니다. 이 그림으로 봐도 이 규모나 시설 면에서 굉장한 성으로 보여지는데 이 그냥 봐서는 어떤 성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성에 있는 누각입니다. 이 누각은 천수각이라는 것인데 일본 성이라면 이 성의 한가운데 반드시 이런 천수각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각은 장수가 머무는, 말하자면 성의 사령탑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순천에 이와 같은 거대한 외성이 있었던 것일까요? 순천에서 동남쪽으로 25km. 광양만 바닷가에 섬처럼 돌출한 구릉. 순천 외성지다. 바로 이곳이 정유재란 당시 소생 장군의 주둔지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 대부분이 숲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성터의 윤곽이 뚜렷하다. 소서행장이 지휘를 했던 천수각 축대가 확연히 눈에 들어온다. 일제시대의 일부 보수한 흔적이 보이지만 원형은 그대로 남아있다. 외진 곳이 있다 했지. 예. 방향이 이곳은 선 가운데에 딱 있으니까 더 조망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보이고 멀리. 여기서 보면 싹 전체가 다 보이니까. 성 한가운데 위치한 천수각에선 주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축대 위에선 천수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주춧돌과 망루를 덮은 기와편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순천외성은 정유재란이 일어나던 해 선조 31년 9월에 소서행장이 축조를 시작한 것으로 난중잡록은 기록하고 있다. 그 완성 시기는 소서행장이 풍신수기에게 보낸 축성 완료에 관한 보고서로 봐 같은 해 12월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이쪽은 아무래도 그 육지 쪽이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아주 많은 시설들이 여러 겹겹이 있었을 것이고, 이쪽은 해안가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시설보다는 이 성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아마 2겹 정도의 성벽이 있고, 저 밑에 해안가와 맞닿는 부분에는 커다란 통나무를 이렇게 박는 아마 목책이 있었을 것으로 아마 짐작이 됩니다. 성의 자연적 방어가 가능한 급격한 경사지대인 해안 쪽은 선박이 드나들었던 정박지였다. 성의 육지 쪽, 지금은 매립해 논으로 변했지만 당시엔 바닷물로 둘러싸여 성과 육지가 다리처럼 연결된 형세였다. 육지와 연결된 부분엔 해자가 있었다. 해자를 지나면 본성이 시작된다. 옛날에는 아마 이쪽이 굉장히 미로처럼 베이스가 이렇게. 본성은 계단식으로 여러 겹으로 둘러쳐져 있다. 일선이 무너지더라도 제2, 제3선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벽 모서리 부분을 경사지게 쌓은 것은 일본 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성을 더욱 난공불락으로 만든 것은
바로 성의 문이었다. 이곳이 아마 일본 성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죠. 뭐 호구라고도 표현하는데 문에 딱 들어섰을 때 일단은 막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막혀 있고 또 굴절돼 있어 꺾여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사람의 행동, 동작 같은 것을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있죠. 이 부분이 아마 일본 성하고 우리나라 성하고 아마 큰 차이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성은 일단 딱 들어서면은 모든 것이 다 보이는데 일본 성의 경우에는 일단 막혀 있고 또 굴절돼 있고 꺾이기 때문에 그냥 미로처럼 느껴지죠. 여기 이런 게 몇 개나 됩니까? 기록에는 12개인가로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재 확인된 것은 한 5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터의 조사 자료와 일본 측의 기록을 참고해 당시의 모습을 되살려봤다. 천혜의 요새 그리고 계단식 삼중의 벽으로 무장한 순천외성은 난공불락의 초롱성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소서행장은 병사들을 지휘하고 주위를 관망했을 것입니다. 이 소서행장은 정유재란 초기부터 이 성을 쌓았습니다. 소서행장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조선의 수도 한양에 가장 먼저 입성한 장수였고 곧이어서 평양성을 수중에 넣는 등 일본군의 선봉장 중에 최선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신수길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장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소서행장이 왜 한반도의 남쪽 끝 전라남도 순천에 이런 성을 쌓게 됐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정유재란이라는 전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5년, 1597년 1월 15만 명의 대대적인 재침, 정유재란이다. 왜군의 침략 루트는 1차 침략 때와는 전혀 다르다. 경상도를 거쳐 막바로 수도 한양으로 입성했던 1차 침략 때와는 달리 수군을 포함한 우군, 좌군 전 병력이 전라도 쪽으로 진격한다. 수군은 남원성 전투 이후 내려가고 육군 병력은 모두 전주에 집결한다. 재침의 침공 루트를 포함한 모든 전략은 풍신수길의 직접 명령에 따른 것이다. 풍신수길은 재침의 최우선 목표를 전라도 장악에 뒀다. 풍신수길은 1차 침략의 패인을 바로 전라도를 공략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1592년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사실상 거의 팔도 모두를 다 점령할 정도로까지 맹위를 떨쳤는데 결국은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이유가 이 곡창지대이자 군량 공급지인 전라도를 끝내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 수군의 역할이 제일 컸고 그 수군의 역할 때문에 전라도 지역으로의 수륙 병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라도 지역의 그 군량미나 이런 것들이 그 서해를 통해 가지고 조선 각 군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그 재침에서는 전라도를 장악하는 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요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풍신수길의 계획에 따라 침략군은 전라도를 철저하게 유린한다. 가는 곳마다 무자비한 사륙을 자행한다.
일본 측 종군 의승이었던 경념의 일기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이 무렵 1차 침략대와는 달리 외장들은 조선인의 귀 대신 더욱 참혹하게 코를 베기 시작한다. 외장의 전공을 나타내는 코 영수증. 전북 김제 지역 한 군데에서만 3,100여 개. 당시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보내진 수만 개의 코가 당시의 참상을 말해준다. 전주를 점령한 왜군은 5군만이 북상하고 모든 병력이 다시 남하를 시작한다. 전라도 침공이라는 그들의 재침 목표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난중잡록에 기록된 외장들의 전주 작전 회의 내용이다. 그것은 바로 보급로의 확보였다. 결국은 그 1차 전쟁 때의 패인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즉 그 악몽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은 해상로, 수로를 확보해야 되겠고, 따라서 또 그 보급로를 확보해야 되겠고. 보급로 확보의 관건은 결국 서해안으로 가는 길목을 트는 일이었다. 전주 점령 한 달 뒤 서해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대접전이 벌어진다. 명량해전이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 함대와 격전을 벌였다. 결과는 일본군의 대패였다. 해상권을 거머쥔 뒤 수륙 병진 작전을 펴려던 왜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남해에서 서해로 연결되는 길 자체가 차단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전라도 지역의 육군에게도 상당한 그 심리적인 위협감을 주는 것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명랑해전이 일본군 그 지휘부들에게 준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명량에서 대패한 왜군은 내륙에 고립됐던 1차 전쟁 때의 악몽을 떠올리며 분산해 일제히 남하한다. 이때 소생장은 순천으로 퇴각, 외성을 쌓고 주둔하게 된다. 소서행장은 이곳 순천 외성에서 약 11개월 동안 주둔합니다. 이 정유재란이 지속된 기간이 2년이니까 소서행장은 전쟁 기간의 절반가량을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소서행장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에 주둔했을까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임진왜란기와 정유재란기에 축조됐던 이 외성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남해안을 따라서 일본군이 지은 성이 무려 28개나 됩니다. 이 순천 외성과 같은 일본군의 성이 남해안에 28개나 있었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소서행장뿐 아니라 일본군의 다른 장수들도 전쟁 기간의 절반가량을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노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해안 일대에 축조된 28개의 외성은 지금도 곳곳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 돌들이 이제 쭉 이렇게.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큰 성벽이 나타난다. 외성의 전형적인 특징인 경사진 성벽. 임진왜란 때 축조된 웅천 외성이다.
그렇죠. 잘 다듬어져 있죠. 4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문이 그대로 남아있다. 삼목식 돌출이라. 성 내부를 지나면 바닷가 쪽에 또 다른 거대한 성벽이 나타난다. 보시다시피 밑에는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이 능선에 이렇게 저쪽에서 저 끝까지 2km입니다. 2km 거리에 아주 길게 이렇게 돌로서 짜올리고 이 높이도 당시에는 6m 아주 높이 짜올렸어요. 그래서 짜올리고 또 보시다시피 이 돌담 이 두께를 보십시오. 저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3m 한 50입니다. 3m 50으로 아주 두껍게 큰 돌로 가지고 이렇게 웅장하게 아주 이렇게 남해안 일대에 있는 모든 외성들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요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곳이 이 거제 이 가덕도 이 부산에서 웅천 외성에서 보이는 가덕도와 거제도도 모두 외성이 있는 곳이다. 이처럼 외성들은 가시적 거리를 유지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서로 긴밀한 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위치 선정뿐 아니라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은 치밀한 기획의 산물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직접 어떤 지역에는 누가 어떻게 지어라 아주 친밀한 계획에서 성을 지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성과 성 거리에도 하루의 거리를 똑 두도록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서 성을 짓도록 하고. 외성은 각 성이 별도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성의 기능을 잘 보여주는 곳이 부산 외성이다. 자성과 모성으로 구분해 작전의 역할을 분담했다. 예, 이제 성중에 남아 있는 그 당시에 각 성에 소속된 외병들은 엄격한 규율 속에 통제됐다. 보안을 위해서다. 영원히 여기 살 정도로 지금 집을 이렇게 아군들끼리라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할 수도 없고 들어와도 딱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부엌이면 부엌 또 그 응접실은 응접실에서 딱 볼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외성을 지었습니다. 외성 안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까? 임란 당시 외성을 출입한 종군 신부였던 포르투갈인 세스페데스의 기록이다. 전쟁을 위한 임시 시설물이 아니라 외성은 장기 주둔을 도모하며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외성 축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일본군은 외성을 본거지로 수많은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잡아갔다. 이곳은 일본으로 끌고 갈 조선인이 잠시 머문 임시 수용소의 역할을 했다. 이곳을 통해 일본의 포로로 건너간 조선인의 수는 15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외성은 문화 약탈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성은 풍신수길의 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도 이용됐다. 당시 조선에 머문 외장들은 과잉 충성으로 한때 조선 호랑이의 씨가 마를 정도로 호랑이를 포획하는 데 혈안이 됐었다. 한편 왜군들은 성 주변의 조선인들에게 약탈과 함께 동화책을 쓰기도 했다.
이는 현지에서의 주둔을 장기화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굴혈, 다시 말하면은 기회를 봤다가 이제 철군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에서 쌓여진 성이라고는 절대 그렇게 봐지지 않습니다. 기회를 봐서 다시 북상하거나 재기를 노리는, 그리고 오래오래 장기 주둔하면서 점령군의 성격을 띠려는. 남해안 일대 28개의 외성들. 외성은 단순한 방어기지는 아니었다. 남해안 일대를 따라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외성들이 28군데나 포진하고 있었으니 이 남해안 일대는 그야말로 왜군들의 소굴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조명 연합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왜군들의 소굴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었죠. 소서 행장이 순천 외성에 주둔한 지 9개월쯤 됐을 무렵 이 조명 연합군은 이런 외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른바 사로 병진 작전입니다. 이 사로 병진 작전의 기본 개념은 남해안 일대에 포진하고 있는 이 외성들을 육군과 수군이 네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군은 동로군과 중로군 그리고 서로군 이렇게 세 개 군으로 나눠서 세 방향에서 공격을 하고 수군은 육군을 돕는다는 것이 이 구체적인 작전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서 행장이 주둔하고 있던 이 순천 지역에서는 임진왜란 사상 유일무이하게 동양 3개국이 참전하는 수륙 합동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임진정회도는 놀랍게도 바로 이 수륙 합동작전이 전개되는 60일간의 순천 외교성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각 장면이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할 뿐 아니라 이 전투 상황이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400년 전 동양 3국이 참전했던 수륙 합동작전,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수륙 합동작전은 조명 연합수군이 고금도에서 순천으로 출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순천 외성이 있는 광양만 일대에 전운이 감돈다. 수군은 우선 외교성 바로 앞에 있는 장도를 장악한다. 왜군의 퇴강로 차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외교성 동쪽 2.7km 지점에 위치한 검단산성엔 조명 육군이 진을 치고 있다. 검단산성은 외교성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요충지다. 소서행장 휘하 13,000병력을 섬멸하기 위해 이순신과 진린의 2만 수군, 유정과 권율의 2만 육군, 도합 4만 명의 연합군이 포진했다. 바로 보이는 것이 바로 외교성입니다. 왜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요 뒤편으로 우리 아군이 금단산성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군은 이 앞바다에 장도 앞바다 요 근처에 우리 수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육군이 외교성을 공격하게 되면 외교성에 있는 왜군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 수군이 왜군을 섬멸하는 작전이 바로 수륙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육군이 왜군을 바다로 밀어내면 수군이 이를 타도한다는 것이 당시 연합군의 수륙 합동작전이었다. 공격에 앞서 조명연합군은 작전 회의를 연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당시 외교성 전투에 참관했던 우의정 이덕형으로 추정된다.
명군과 그 사이에 보이는 장교복장의 조선군들이 배석한 가운데 작전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 결과 첫 번째 작전은 바로 유인 작전이었다. 소생장을 유인해 생포한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날의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림엔 소생장이 성으로 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섬호집을 비롯한 각종 기록에도 이날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 신호용 비둘기가 너무 일찍 날아오르고 매복한 명군이 먼저 일어나 소생장이 눈치를 채고 급히 성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유인 작전에서 실패한 며칠 뒤 조명연합군은 본격적인 수륙 합동 작전을 개시한다. (10월 2일) 육군은 공성 장비들을 동원해 공격을 감행한다. 그러나 외성은 난공불락이었다. 왜군은 조총을 쏘고 화포로 맞섰다. 공성 장비가 너무 무겁고 왜군의 저항이 워낙 거세 육군은 엄청난 사상자만 내고 성에 접근하지도 못했다. 육군이 왜군을 밀어내주기만을 기다리던 수군은 먼 바다에 대기하는 것으로 이날의 수륙 합동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니까 저쪽에 멀리 있다가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왜군이 나와야지만 해전을 할 수 있는데 왜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정이 조선 육군과 명나라 육군이 합해서 여기 외성에 있는 외놈들을 바다로 밀어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합동작전이 되는데 실제로 외교성 전투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됐다 이거죠. 그날 밤 왜군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수군은 성 가까이로 진격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전투는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됐다. 결과는 연합수군의 대패였다. 충무 이순신도 이 외성 가까이로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진린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린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형 지세를 잘 모릅니다. 여기 지금 매립이 돼서 바다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여기 배가 큰 배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만 물이 찼을 땐 그렇지만 물이 빠졌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죠. 그런데 진리는 이러한 그 지형 그 해양 환경을 몰랐기 때문에 가까이까지 와서 지금 여기 저 모래벌이 저기 있는데 바로 저 지역까지 와서 저 지역 정도 와가지고 물이 가득 찼을 때 전투를 하다가 물이 빠지니까 전부 다 얹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3척 그것이 완전히 대파를 하게 된 거죠. 수군과 육군의 연합작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난공불락의 외성에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명육군제도 유정의 참전 태도에 있었다. 그는 한편으론 화해를 하고 한편으론 싸우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당시 전투에 참관했던 우의정 이덕형의 장계에 잘 나타나 있다. 실제로 전의를 상실해
전투 중 조는 듯하는 병사의 모습이 그림에서도 보인다. 그 정유재란 당시의 명군 지휘부의 기본 입장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군과 결전을 벌인다라기보다는 가능하면 인적 물적 손실을 줄이면서 이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정의 경우는 1598년 그 이미 9월경에 이미 그 고니 씨를 그 협상한다는 명분으로 끌어내서 생포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니 씨가 알아차리고 나오지가 않은 다음에 바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유정의 경우는 이 전투를 벌여서 피를 흘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의 전공을 대충 세우는 선에서 아마 그 전투를 마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구실로 유정은 결국 퇴각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줄곧 싸움을 기피해왔던 유정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지켜봤던 이순신의 당시 심정은 어땠을까요? 통분. 난중일기는 장군의 당시의 심정을 바로 통분이라는 네 글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군인 명나라 지휘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 순천 외교성 전투는 소강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순천 앞바다는 다시금 전운에 휩싸이게 됩니다. 일시후퇴했던 이순신과 진린의 수군이 순천 앞바다로 다시 급진한다. 일본으로부터 철군 명령이 하달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정이 별다른 전의가 없었기 때문에 외교성 전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98년 8월에 히데요시가 죽죠. 죽고 그 조선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육군들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진 것이 같은 해 10월입니다. 그래서 당시 순천성에 있던 고니시의 경우도 이제 일본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데 당시 철수를 하는 루트를 보면 이제 순천이 마주하고 있는 그 광양만에서 배를 타고 이 하동이나 저쪽 부산 쪽을 거쳐서 이제 일본으로 가야 되죠. 11월 13일 소수행장은 선발대를 중간 집결지인 남해도로 보낸다. 이미 유정을 매수해 안전한 철수를 약속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왜군 선발대는 이순신에 의해 퇴로를 봉쇄당한다. 유정과 진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소수행장은 급기야 진린을 통해 이순신에게까지 매수의 손길을 뻗친다. 소수행장에게 본국 귀환의 유일한 걸림돌은 바로 이순신이었기 때문이다. 뇌물 공여를 받은 진리는 왜군들을 되도록이면 터서 보내자. 이순신은 안 된다. 막자. 이순신 그 외놈들을 섬멸하자. 여기에서 갈등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순신은 슬기롭게 극복했는데 자기가 공을 세운 것을 진린의 공으로 양보를 하면서 진린의 협조를 얻어서 왜군들을 섬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급기야는 진린도 이순신의 그러한 양보 정신과 또는 국가를 위한 정신 거기에 감목돼서 전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신의 설득으로 다시 전열을 갖춘 연합수군에게 봉쇄당한 소수행장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시 사천에 주둔하고 있던 이 시마지라고 하는 일본군 장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마지는 이 외성에 고립되어 있는 고니시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수백 척의 전단을 거느리고 이 광양만 일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순신이 생각하기에는 만약 시마지의 부대가 나오게 내버려둔다고 하면 결국은 순천에 있는 고니시군하고 이 시마지군 사이에서 조명 그 연합군이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첩보를 접한 이순신은 11월 18일 구원부대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급히 함대를 발진시킨다. (11월 19일) 새벽 노량 앞바다에서 일본 구원군은 대기하고 있던 조명 수군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바로 노량 해전이다. 피비린내 나는 격전이었다. 이날 숱한 외병의 시체와 난파선이 바다를 피로 물들였다. 승전고를 올리기 직전 이순신이 절명한다. 그 1598년 그 노량해전이 벌어질 당시에 노량해전 자체는 바로 그 고니시를 구원해서 실어가기 위해서 왔던 이 시마즈군과의 전투였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노량해전은 그 외교성 전투하고 바로 연결선상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유명한 노량해전은 바로 순천 외교성 전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천 외성을 둘러싼 수륙 합동작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노량해전과 함께 임진왜란 7년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해전이 끝난 뒤에도 그림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노량해전이 실제로는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가 아니었고 그 뒤에 또 다른 전투가 계속됐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랬을까요? 또 그 전투에는 이렇게 두 개의 장면을 할애했을 만큼 비중이 그만큼 컸었다는 뜻일 텐데 노량해전 뒤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림엔 순천 외성이 아닌 또 다른 외성이 등장한다. 이곳은 어딜까? 단서는 희미하게 남은 명문에 있었다. 그 게리 레디아드 교수의 그 기고문에 보면은 노량에 그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 명문이 분명히 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를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뭐 보이네요. 예, 글자 같은 거 보이죠. 보이네. 예. 글자 모양하고 예. 가의 그 박스 보이죠. 근데 그 명문이 있는 곳 전면에 명문이 보이는 곳, 그 명문이라는 것을 게리 레디아드 교수는 노량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노량 쪽에서 가까운 그쪽에 있는 남해도가 아닐까. 그러면은 남해 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림의 배경은 바로 노량 해협을 끼고 있는 남해도였다. 남해도 외성은 사천의 심화주군과 소수행장을 구하러 갔던 종이지가 머물던 곳이었다. 그대로 남아 있네요. 여기가 그 막루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훼손되지 않고 지금 막루대 같네요. 이끼가 끼어 있고 그 상태가 지금 모든 걸 점검이 됐는데 이 기아가 이런 기아가 막루가 있었을 때 그 위에 얹었던 아마 그런 기아인 것 같이 보이네요. 노량해전 이후 이 일대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왜군과의 혈전이 벌어졌던 남해도 일대에서 외병 1000명이 죽었다는 사실뿐이다.
그 전투의 정체를 알려주는 실마리는 양쪽의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 200m 폭의 이곳에 지명해 있다. 가청곡, 일명 가친곡이라 불리는 이곳은 지명에 얽힌 구전설화가 있다. 군인 우리가 이순신 장군 소아가 거기에다가 이 갇힌 고개를 바다로 물칠을 했단 말이야. 산을 바다로 칠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금 말해갖고는 이 육지가 문시 이 간음포 바다가 저쪽 바다와 통해지도록 만들어 빗다 지도를. 그래서 거기를 가청고개다. 그를 이쪽 산과 이쪽 산이 가까우니까 쳤답니다. 쳤으니까 이 가청고개의 또 다른 지명 가친곡. 역시 이순신과 관련된 얘기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게 완전 그 이제 몰이를 해가지고 잡아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같이 있으니까 못 가는 곳을 같이 된 게 아까 체킬한 것까지는 됐는데 같이 때가 그 뒤부터 설이 가친곡이다. 가친곡이다. 예. 애놈들이 나갈라 보다가 못 나가는 장소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남해도의 또 다른 전투는 바로 노량해전과 관련이 있었다. 노량해전에서 왜군이 가장 많이 죽은 곳은 가친곡의 동쪽에 노량 앞바다와 접한 관음포였다. 바로 저쪽에 보이는 저곳이 그 관음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간이 되어 가지고 논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앞에까지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자망들이 막 도망을 가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막상 이곳까지 와 보니까 육지가 돼서 막혀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은 도망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고개를 넘었습니다. 넘어서서 저쪽에 보이는 돌출되어 있는 곳이 외성이 있었다는 그 선소라는 마을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전부 다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막상 아무것도 없고 자기 동료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산을 해서 이 일대 산으로도 도망을 가게 되고 그다음 일부는 또 바다로도 배를 뺏어 타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일대가 전체가 그 배장병들의 그 하나의 그 소굴 마지막 그 주둔했던 그 곳이기도 합니다. 노량해전 직후 있었던 전투는 조명연합군이 벌인 남해도 소탕작전이었다. 소생장의 사위 종이지가 주둔했던 남해도 외성을 중심으로 외의 패잔병을 샅샅이 뒤져 섬멸하는 모습을 그림은 보여주고 있다. 이 소탕작전 와중에 소서행장이 외교성을 탈출한다. 생생하게 그림에 그 많은 외병들을 갖다가 소탕하고 있는 장면을 여실히 그대로 보여주는 임진정예도.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전투는 노량해전이었다기보다는 남해성 소탕작전이었다고 봐야 할 만큼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사료로서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의미 부여해주는 그런 데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남해도 소탕작전으로 순천 외교성을 둘러싼 2달간의 전투는 끝이 나고 7년간의 임진왜란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임진정예도는 그동안 문헌 기록상으로만 전해지던
임진왜란 사상 유일무이한 동양 3개국 간에 치러진 수륙 합동 전투, 그 60일간의 상황을 여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순천 외교성 전투의 진행 과정과 그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었던 노량해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는 뜻밖에도 노량해전이 아니라 남해도에서 벌어진 왜군 패잔병에 대한 소탕작전이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이 7폭의 종군 기록화에 남겨진 너무나 생생한 전쟁, 그것은 바로 400년 전 이 땅의 한 역사였습니다.